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소비자 집단 소송이 오늘 나왔습니다. 해외여행이 제한 환불 요구를 거부한 여행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인데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은혜강에서 집단 예배를 보다 신도 4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자체 예배 권고 무시에 따른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법적 책임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무급휴가나 무급휴직,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등 직장 갑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께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3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약금 등 여행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여행을 갈 수 없게 됐습니다. 당연히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행사는 약관을 들어 연기는 해줄 수 있지만 환불은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해당 약관에 동의한다고 고객은 어쨌든 사인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와 관련한 첫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월 말 베트남 여행을 계획한 한 고객의 숙박 결제 내역입니다. 결제 일자는 지난 1월 22일, 호텔 체크인은 오는 3월 22일입니다. 그러나 결제일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베트남은 현재 한국발 승객이 입국할 경우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도 전 세계 91개 나라에서 리조트 및 호텔 예약을 전문으로 하는 A여행사는 베트남 여행을 예약한 고객들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 카페엔 베트남 항공편이 전부 취소돼 여행 자체를 못 가게 됐는데 여행사에 문의하니 잠수를 탔다거나 여행사에서 죽어도 환불은 안 해준다고 하네요 같은 A여행사를 성토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이 같은 위약금 환불 분쟁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소비자 13명이 오늘 A여행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자 집단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A여행사는 자사 사이트에 올린 답글을 통해 고객님 죄송하게도 입국 금지로 취소는 불가하며 12월 15일 이전까지 날짜 변경만 가능한 점 안내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립금을 쌓아두는 방법 등으로 연기는 해줄 수 있지만 취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A여행사 이용약관 제34조엔 천재지변, 전란, 정부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엔 여행 조건을 변경하거나 요금을 달리 정산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환불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여행 취소에 여행사 귀책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 만큼 환불은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여행사 입장인데 소비자보호원도 여행사 잘못으로 취소된 게 아닌 만큼 약관이 우선한다는 여행사와 같은 입장입니다. 특약이 표준 약관보다는 우위에 있어요. 여행사에서 마련한 특약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행을 합니다. 불리하긴 하죠, 소비자님한테. 예, 근데 그건 다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신 거기 때문에 소비자님들이. 그러나 이번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황준엽 변호사는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위법한 약관으로 위법한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못 해주겠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사가 소비자들에게 숙소를 마련해줘야 할 의무를 면제받았으니 그에 따른 계약금이나 수수료 등 권한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황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여행 계약의 실현 이행이 불가능하게 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이행 불능으로서 그쪽에서도 이제 예약 계약을 실현할 수 있는 의무는 면제가 됐지만 반대급부로서 이제 그 해당 이제 금원을 이제 그 보유하거나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소멸된다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거고. 황 변호사는 일단 13명으로 집단 소송을 내고 추후 비슷한 피해자들을 더 모아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발 승객에 대해 이런저런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140개 나라에 이릅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분쟁 해결을 못 볼 경우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해당 회사와 소비자 누구의 잘못도 없지만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소비자의 위약금이나 회사의 환불 책임에 대해 법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어떻게 어디까지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코로나19 관련한 이런저런 법적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뭐 경기 성남시라고 하는데 은혜강 여기 뭐 또 교회에서 무더기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다는데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성남시는 은혜강 교회 수정구 양지동에 있다고 합니다. 네. 신도 약 40여 명,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요. 40여 네.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은혜강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총 46명, 또 한 명 늘었다고 하면 47명 정도 네. 될 것 같은데요. 서울 구로구의 신도림동의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124명, 네. 이런 거에 이어서 수도권에서 이제 집단 감염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규모에 해당합니다. 네. 은혜강교회 목사 부부와 신도 등 6명이 지난 9일에서 네. 15일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은혜강교회 확진자들은 지난 8일에 함께 네. 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당시 정부와 경기도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집단 감염을 우려해서 사전에 종교 집회 자제를 네. 요청했는데 은혜강은 일요일이 아닌 이날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네. 일요일인 이날 네.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외에도 부천의 생명수 교회에서도 총 15명 확진자가 나오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전파를 사유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는데 집단 예배를 보다 집단으로 감염됐다면은 구상권 같은 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신천지와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한 것은 조금 다른 근거가 있는 것 네. 같고 예배나 미사 등의 권고, 네. 중단이나 자제를 권고했는데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것인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네. 여기는 근데 그렇게까지 적응하기는 교회는 조금 힘들다는 말씀이죠. 네, 구체적인 고의과실, 네.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네. 신천지와 관련해서 아까 조금 다르고 이 교회는 또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네. 것이 신천지 교회의 경우에는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명단을 허위로 또는 네. 일부를 은닉해서 제출한다든가 그 외에도 다른 불법 행위로 네. 보이는 정황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네. 장소를 일부 공개하지 않는다든가 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고의과실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감염이 확산되거나 전체를 다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긴 경우에 비용 발생 등은 손해에 해당할 수 있어서 네. 그 경우는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그것도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교회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예배나 종교 행사에 자제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 구상권까지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네. 의문입니다. 마스크 오부제 실시되면서 남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주민등록법에서 처벌합니다. 말은 도용인데 주민등록법은 도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로 네. 처벌합니다. 형량이 대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네. 이러면 어느 정도 무거운 것인가? 이거 네.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형법에 유사한 네. 법정형을 두고 있는 거를 좀 찾아봤는데요. 가장 유사한 거는 허위진단서 작성죄인데요. 네.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금고도 있고 7년 이하 네. 자격정지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네. 그거랑 단순 비교하면 이게 무거운 건지 또 이런 생각이 드시니까 하나를 더 네. 비교해 보니까 도박죄가 있는데요. 도박죄는 일반적인 도박은 그냥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네. 처합니다. 그런데 상습 도박, 네. 쉽게 말해 도박꾼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요. 네. 요 상습 도박보다는 조금 무겁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징역형까지도 네.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가벼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지금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신속하고 투명한 코로나19 대응을 칭찬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설적으로는 입국 금지를 제한을 조치하는 나라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칭찬하면서 입국 제한하는 거는?
네, 칭찬하는 일이야 뭐 검사 능력이나 네. 뭐 일일 뭐 진단할 수 있는 수치나 이런 것은 네. 거의 압도적으로 많고 특히 의료 가장 선진국이라고 네. 하는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의료 선진국, 가장 의료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네.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확진자가 많은 나라이니까 입국을 제한하고 네. 결과적으로는 좀 본인 뭐 그 각각의 국가에 퍼지는 것을 네. 좀 막고자 하는 것 같을 텐데요. 뭐 조만간 전세가 역전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진자 추세가 줄어들고 있고 네. 소위 말하는 골든 크로스도 지난 점을 감안하면 네.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줄어들 것이 분명한 반면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네.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시작이 사실 조짐이 굉장히 네. 어려워 보이고 아주 나빠 보이는 네. 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곧 전세가 역전될 것인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뭐 아무튼 이 어려움을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무급 휴가나 무급 휴직, 나아가 권고 사직까지 강요당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16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3월 2주차에 들어온 911건의 제보 가운데 코로나 관련한 고충을 호소하는 제보가 376건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전주 247건에 비해서도 1.5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책임을 무급 휴가 강요 등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무급 휴가를 강요받았다는 제보가 4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불이익 18.4%, 연차 강요 14.9%, 해고와 권고 사직을 당했다는 것도 14.6%, 임금 삭감 8%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급 휴가 기간과 무급 휴가 기간이 저마다 제각각으로 일선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혼선을 빚고 있고 사측이 명확한 기준 없이 무급 휴직 동의서를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이 직장갑질 119의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무급 휴가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데 승인을 받지 않고 무급 휴가를 강요하면 불법입니다. 또 근로자 대표와 합의 없이 개별적으로 근로자를 압박해 무급 휴직 동의서를 받아냈다면 해당 동의서는 무효로 효력이 없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진 것 자체를 노동자 잘못으로 볼 수는 없어 회사가 휴업을 결정했다면 이 기간 노동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직장갑질 119는 설명합니다. 직장갑질 119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고를 붙이고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낼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 무급 휴직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사측의 강요로 무급 휴직 동의서를 이미 작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무급 휴직 동의를 철회하고 근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며 사측과 무급 휴직 동의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거로 취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다 어렵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론적인 말이지만 어느 한쪽의 책임이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합심해서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나, 같이 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달 21일로 잡힌 첫 재판을 앞두고 현직 청와대 비서관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데 대한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인턴 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해당 확인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두 학교 대학원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검찰은 이 인턴 활동 내역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고 고려대와 연세대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23일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기소의 최 비서관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첫 재판을 한 달여 앞둔 오늘 최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직의 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검찰 기소를 다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촛불 시민의 명령을 거스르려는 특정 세력의 준동은 대통령을 포함해 어디까지 비수를 들이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는 게 최 비서관의 인식입니다. 최 비서관은 이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든 되돌리려는 집요한 음모를 마주하고도 뒷전에서 외면할 수는 없다며 바위처럼 굳건하게 촛불 시민과 문재인 정부의 역사를 지켜내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역사와 직면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거침없는 발전과 변화를 위해 어디서든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다. 청와대 연풍문을 들어설 때의 설렘과 다짐을 잊지 않고 다시 그 문을 나와 세상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게 최 비서관의 말입니다. 최 비서관은 역사와 국민 앞에 늘 최선을 다하시던 대통령님과 청와대 식구들의 열정과 품격을 마음속 깊이 새긴다. 대한민국의 역사, 문재인 정부의 역사를 거듭 생각하며 이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말로 페이스북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페이스북 글을 보면 최 비서관은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는 날치기이고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을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든 되돌리려는 집요한 음모를 분쇄하고 바위처럼 굳건하게 촛불 시민과 문재인 정부의 역사를 지켜내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각오고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라면 정말 대단한 재판입니다.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최 비서관이 창비를 통해 펴낸 책 제목입니다. 최 비서관은 책에서 법은 그들만의 짜고 치는 게임으로 법이 정치를 심판할 수 있다는데 극도로 회의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검찰일까요? 최 비서관일까요? 아니면 법원까지 다 플레이어일까요? 최 비서관 재판 결과가 여러모로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